지금부터 제3절 기능관리와 프로세스 관리의 균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기능관리와 프로세스 관리는 둘 다 필요한 그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능 조직에서의 어떤 부서 차원에서의 기능 관리는 전통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다면, 프로세스 관리는 여러 개의 기능을 같이 사슬 차원에서 서로 엮으면서 이거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세스 관리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로스 펑셔널한 다 부서, 다 기능의 어떤 그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런 기능 관리와 프로세스 관리 간에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또 조직의 그 기능 관리자와 프로세스 관리자 간의 어떤 성과 지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관리가 최근에 와서는 더 중요한, 고객의 어떤 수요 다변화와 그러한 그 다변화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능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중점을 둬서 조직 전체에 대한 어떤 최적화 관점에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 프로세스 부문장에 대한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관리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조직을 수평적 차원에서 살펴볼 때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 관리 부분이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세스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리자는 회사 전체의 어떤 수평적인 가치 사슬의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능 관리자는 조직의 어떤 수직적 기능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주안을 두게 되죠. 그래서 기능 관리자의 업무 평가는 수직적 기능 조직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 관리자의 성과 극대화, 즉 한 부서나 부문에서의 성과 극대화라는 것이 회사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꼭 같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문의 최적화를 추구하다 보면 회사 전체 차원에서의 프로세스 최적화에 오히려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예를 책에서는 우리가 재고 관리를 그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생산 및 재고 관리 부분을 담당하는 공장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하겠죠. 이 공장장 입장에서는 사실 재고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이 재고도 이제 원재료에 대한 재고가 있고 완성품에 대한 재고가 있을 텐데, 여기선 지금 완성품에 대한 재고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재고가 많다면 그만큼 재고 비용이, 창고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 입장에서는 이런 창고 유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고 수준을 자꾸 낮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에 고객을 상대로 해서 영업 활동을 피는 영업팀장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주문을 바로 주문을 만족시켜주는, 즉 바로 재고 창고에 있는 완성품을 바로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그 영업팀장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즉 재고가 많다면은 고객의 그 주문을 바로 즉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공장장이 바라는 대로 재고 수준을 낮추게 되면 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주문을 만족시키는데 다양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주문을 받자마자 배송이 지연되고 그러면은 결국 고객들로부터의 어떤 주문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게 돼서 매출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에 어떤 고객의 주문, 즉 고객의 수요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의 입장과 또 영업팀장,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팀장의 입장에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을 보면 이 각각의 기능관리자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영업팀장인 기능관리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이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고를 많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로 이율 배반적인 공장장의 어떤 그 뭐랄까 성과를 높이다 보면은, 즉 재고 비용을 낮추다 보면은 영업팀의 주문을 완수하는 것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이율 배반적이죠. 또 반면에 영업팀장의 어떤 그 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성품이 재고 창고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영업팀장의 성과는 높아지지만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창고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어떤 그 서로 다른 상호 배반적인 이율적인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의 그런 역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관리를 담당하는 이 기능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관리자가 전체적인 가치사슬 흐름 차원에서 이거를 조율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고 관리하고 주문에 대한 배송 부분을 살펴봤지만, 다른 부분인 영업 마케팅, 연구 개발, 또 생산 유통 부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비슷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146쪽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고객들의 요구도 점점 더 다양화되죠. 그래서 맞춤형 어떤 주문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파트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부서에서 더 많은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연구개발 부서 차원에서는 그만큼 연구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산 부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다양한 제품 생산하려면 부품의 수도 늘어날 것이고, 또 원자재 재고 관리, 그러니까 다양한 부품을 조달하려면 또 역시 원자재에 대한 재고 관리 부담도 커지는 거죠. 즉 연구개발 부서팀에서는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또 생산 부서에서는 다양한 자재를 조달해야 되고, 그러한 자재에 대한 재고 관리, 유지, 이것을 위한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 세 개 부서 간에 서로 다른 그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거죠. 또 생산 부분에서, 또 생산 부분은 표준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들죠. 근데 영업 부서에서의 어떤 고객 개개인의 어떤 맞춤형 수요를 충족하려면은 생산 라인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다 보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46페이지 하단 부분에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 중심의 기능 관리가 주안점이 된다면은, 이 기능과 기능 간에는 상당히 많은 충돌이, 즉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치사슬 차원에서의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관리자인 프로세스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의 기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중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 전담 관리자를 두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능 관리자들이 이런 서로 단절된 프로세스 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중견 규모의 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그 기능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것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관리자와 프로세스 관리자의 일을 동시에 맡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세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그 프로세스 관리자가 고객의 관점에서 이런 가치사슬의 프로세스의 성과 지표를 잘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과거의 기능 관리 중심의 어떤 기업의 관리 활동이 이제는 교차 기능 활동으로서의 프로세스 관리에 더 많은 주안점이 두는 것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 관리자와 프로세스 관리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부문으로서 연구 개발, 제조 생산, 영업 마케팅, 물류 유통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기능 부서장이 서로 다른 성과 지표를 가지고 각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기능 부서의 장들이 관리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 지표에 입각해서 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 부서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부문별 목표가 어떤 그 연구개발 부서의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조 생산 부서에서는 주문받은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출시해서 생산 납기, 딜리버리 타임과 재고 비용, 가능한 한 재고 비용을 낮추는 것을 성과 지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물류유통부서와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적시에 제품을 인도하는, 또 그러면서도 물리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그 물류유통부서에서는 그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업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량을 극대화해서 매출을 제일 높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성과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재 시장을 포함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또는 최대한 높이는 것이 성과 지표일 것입니다. 즉 매출 증대와 어떤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 이것이 영업 마케팅 부서의 제일 중점이 되는 성과 지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가치 사슬을 맡고 있는 프로세스 관리자의 성과 지표는 무엇이 될까요? 단일 어떤 기능이 아니라 가치 사슬 전체 차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가치 사슬의 그 소요되는 시간, 이 시간, 이걸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클 타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중간중간에 재작업, 다시 흐름을 갖다 다시 뒤로 가는 거죠. 그런 재작업이 가능하면 없고, 또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양질의 품질인지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프로세스 전체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측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프로세스 관리자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그림은 오른쪽에 보면은 B2B 제품과 B2C 제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 사슬이 근데 서로 대체제, 하나의 소비가 늘면 다른 소비가 줄어드는, 이것이 이제 대체제 특징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A 제품을 선택하면 B 제품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B 제품을 선택하면 A 제품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제가 갖는 특징이죠. 이처럼 만일 이런 경우에 A 제품이 있었는데 대체제로서 B 제품에 대한 것이 새롭게 개발돼서 신제품으로 들어왔다면, 이것이 오히려 기존 제품의 시장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니벌라이제이션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는 거죠. 기업이 이를 예견하면서도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함이거나 시장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생산 업체의 경우 PC 서버, 유닉스 서버, 대형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중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이런 구매하는 제품이 결정되는 경우죠. 그래서 고객이 B 제품을 선택하면 A 제품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그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매트릭스 조직 같은, 지금 이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 부분이죠. 이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산업의 영업부서장은 어떤 제품을 팔더라도 매출 목표만 채우면 됩니다. 근데 이 횡적인 가치사슬 조직을 책임지는 에로비 관리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시장의 매출 목표는 489억 원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왼쪽 칼럼에 이제 모바일 제품부터 해서 9개 제품 중에서 무엇을 팔더라도 전체적으로 489억 원을 채우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서장과 영업사원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서버 제품의 가치사슬을 맡고 있는 에로비 관리자는 644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7개 시장 전반에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과 같이 매우 복잡한 다국적 기업의 지금 매트릭스 조직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에는 프로세스 관점을 가진 관리자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능 부분장보다 포지션 파악이 약하고,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의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프로세스 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장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LOB 부문장에게 힘이 있는 매트릭스 조직은 앞에 그 매트릭스 조직과 같이 그 관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부서장이 있을 때 회사는 기능 부서의 어떤 부문별 체제가 뿐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가치사슬 측면의 프로세스 전반에 최적화를 지향하는 활동도 도모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장의 관리자는 기능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프로세스 부서장의 통제를 받고 연말에 인사고과 때 두 부서장의 평가를 받아 이 프로세스 측면의 관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세스별 특징을 모두 가진 조직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인적 자원과 예산의 집행 권한을 기능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프로세스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직 통제력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은 기능 조직의 성장과 분화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능 부서의 부서장이 자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지향적인 프로세스 문화가 점점 더 안정화됨에 따라서 프로세스 관리자도 이런 일부 자원의 집행 권한을 소유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리자가 독자적인 자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기능 관리자의 집행을 승인하는 파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합의권을 가지는 형태이지만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프로세스 관리자가 독자적인 인적 자원의 예산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 효율을 높이도록 일부 예산을 기능 조직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대표는 집단 이기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기능 부문장의 보직과 프로세스 부문장의 보직을 순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